네, 안녕하세요. 김정입니다. 3월 교육청 모의고사 국어. 일단은 분석을 어느 정도 혼자 했다는 걸 전제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쌤이 할 게 일단은 전반적인 해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총평을 하자 하면은 네, 일단 총평은 쌤은 쉬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시작하자마자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이 정도면은 작년, 재작년 정도 비교했을 때 굉장히 쉬운 난이도입니다. 비문학 굉장히 쉬웠고 문학도 현대소설, 고전시가랑 수필복합 이런 거에서 거의 작년 비교예요. 비교를 하는 겁니다. 뭐 절대적으로 쉬웠다 어려웠다가 아니고 어쨌든 현대소설 이런 거 너무 쉬웠어요. 거의 주는 수준이었고 고1 수준의 모의고사 수준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쉬웠기 때문에 그런 세트가 하나라도 있다는 것 자체가 작년, 재작년 정도에 비했을 때는 굉장히 쉬웠다. 네, 그래서 지금 1등급 컷이 뭐 80 몇이니 이런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6평만 돼도 같은 시험지 똑같이 풀리면요 한 6.7점 올라갔을 겁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다 같이 다들 국어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에 안심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네, 그래서 요점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좀 쌤이 인쇄한 거로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좀 왔다 갔다 하고 이러기에 좀 태블릿 화면 용이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다시 찍게 됐습니다. 자, 일단 독서론부터 볼게요. 이거 화짝 엄매는 뒤에서 간단하게만 다루고 독서론이 1번 문제에서 이 1번에 3번 선택지가 답이었는데 자, 이거 지금 기출 분석 혼자 안 하고 보면 안 됩니다. 쌤은 지금 이게 답이었는데 막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막 채점하고서 그냥 바로 듣고 이러지 마세요, 절대로. 혼자 왜 이게 틀렸고 왜 내가 여기서 오래 걸렸었는지 이런 걸 최대한 고민을 해보고 들어야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건. 알았죠? 귀찮다고 해설 영상 딱 틀어놓고 듣고 이러지 마. 알았죠? 어쨌든 자 1번에 답이 3번이었는데 이 3번에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게 뭐냐 하면은 이 정답의 근거 자체가 이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부분에서 나왔다는 거. 오케이? 지금 인지 조정이 독해 과정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 거꾸로거든요. 이 독해 과정 조정이 인지 조정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답의 근거로 내는 걸요. 평가원에서도 자주 합니다. 오케이? 이런 거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명심해줬으면 좋겠다. 분명히 어느 정도 쎄하다라는 생각은 했는데도 답 고르기 조금 주저했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분명히 답 근거가 된다는 거. 자, 첫 번째 비문학 지문은 일단은 쉬웠어. 자, 지문이 쉬웠어요. 지문이. 문제는 별개로. 문제는 이제 7번, 8번을 우리가 같이 볼 건데 지문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단순하고 일단 하고자 하는 말을 요약하면 얼마 안 돼요. 이 요점 정리해보면 몇 줄 안 되죠. 내용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시가 굉장히 재밌죠, 그죠? 어린 침팬지 나오고 아이들 나오고 이런 게 거의 가지문에서 두 문단이나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독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거다. 읽었을 때는 뭐야 할만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 비문학을 시간이 없어서 못 푼 친구들이 꽤나 있을 것 같아요. 문학에서 시간을 많이 썼다든가 화법작문이랑 엄매에서 시간을 좀 썼다던가 하는 친구들이 꽤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은요. 뒤에서 쌤이 이제 문학에서 좀 더 중요했거나 혹은 왜 오래 걸렸을까 싶은 부분들을 조금 집어주긴 할 건데 그 전에 본인이 찾아야 돼. 지금 그나마 좀 기억이 생생할 때 내가 이 문제에서 오래 걸렸어. 왜 오래 걸렸을까 하는 부분들을 혼자 캐치를 해내야 됩니다. 오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쌤이 일일이 다 잡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 답은 뭐 고르기 어렵진 않아. 혹은 채점을 하고 뭐 정답을 확인했더니 답이 납득이 가, 너무. 근데 2번을 골랐거나 한 친구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뭐 1번, 2번 고민을 했다든가. 자, 왜 내가 2번을 고민했냐 이 말이야. 2번을 고민한 이유는요. 보통은 이 매개체라는 단어가 좀 찝찝했거든. 그래가지고 지문을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매개체라는 말이 없어. 그래서 아마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최소한 2번을 고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걸 일단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평가원에서도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쌤이 이제 어떤 문제는 좀 그지 같다 하는 말도 할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평가원에서도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지문에 나오지 않은 어휘를 선택지에만 내는 경우. 평가원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매개체라는 단어를 잡으려고 했고 찾아보려고 했으나 없다면 비슷한 단어를 찾았어야겠지. 그쵸? 이걸 근거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 운반체라는 단어, 두 번째로는 이 숙주라는 단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정도면 매개체라고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확히 따지자면 그렇다는 얘기야. 알았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이 1번이랑 2번은 거의 그냥 비슷한 맥락이에요. 뭐냐? 지금 1번 보면 사람은 행위자이다 라고 적혀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밈은 매개체이다 라고 적혀있는데 아까 사람은 뭐야? 사람은 매개체잖아. 숙주니까. 그쵸? 음반체니까. 자, 근데 행위자는 누구야? 밈이에요. 그쵸? 밈이 행위자이자 뭐라고 나왔어? 지문에서 복제자이자 행위자는 밈이다 라고 나왔었죠? 그쵸? 지금 그 부분 표시해 보면은 이 부분이죠. 그죠? 유전자와 밈이 복제자이자 행위자이다. 그래서 정확히 읽었다면 그리고 저 매개체라는 단어가 이 뭐가 있을까? 숙주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잡았던 운반체 이 단어 두 개를 통해서 매개체다라고 할 법하다 했다면은 지금 이 부분 자체가 1번, 2번에 동시에 근거가 된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문장이에요. 이것도 이제 평가원이 너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쌤이 강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는 인간 개체가 행위자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다. 아니 방금 유전자랑 밈 이 복제자랑 행위자라며. 그치? 그래놓고 굳이 그것은 인간이 아니야 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죠. 이거 결국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쵸? 자, 수능에서 이런 부분에서 선택지를 내고 싶다 하면요. 이런 식으로 근거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박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굳이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 경우. 결국은 웬만하면 이거는 특히 평가원에서면요. 평가원은 이런 문장 낭비를 안 해. 쓸데없는 문장을 안 넣거든요. 넣었어? 그렇다면 웬만하면 이건 문제로 나올 테니까 내가 미리 생각하고 있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이 반박이라는 부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 어떤 주장을 할 때는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거 그러므로 주장이라는 이런 구도를 항상 갖게 돼요. 자, 이거를 반박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뭐 주장이 핸드폰을 사용해야 되지 말자 뭐 이런 거야. 아니면 뭐 패스트푸드를 먹지 말자 이런 게 주장이라고 쳐봐. 자, 이걸 반박하는데 아니 난 패스트푸드 먹을 건데 이러면 그냥 말대답이 되고 말아요. 그쵸? 반박이라는 거는 왜? 라고 했는데 뭐 살이 찌니까 패스트푸드를 먹지 말자 라는 뭐 이런 근거 주장 이 구도가 있다고 치면요 살이 안 찌는데요? 라고 반박을 하든가 아니면 살이 찌는 거랑 패스트푸드 먹지 말자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든가 라는 식으로 이 근거 혹은 이 연결고리를 반박해야 된다라는 게 반박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맞죠? 이건 우리가 배우고 가야 됩니다. 몰랐다면. 자, 지문에서 보면은 이 니은의 주장, 니은, 밈의 존재나 기능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라는 이 주장은 지금 방금 쌤이 지금 표시한 이 부분이 바로 근거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주장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기 때문에 근거 불명하기 때문에 회의적이다. 뭐 좀 주장 어투로 바꿔보면은 밈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뭐 기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걸 까려면은 근거를 까든가, 그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근거를 까든가 혹은 지금 이 연결고리 있죠. 이거를 까든가 이거 둘 중 하나밖에 못 한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8번이 이제 이번 시험에서 지금 그 EBSI 그쪽에 보면은 오답률 1위로 측정이 돼 있는데 아마 1번, 3번 을 헷갈렸다라면 그나마 좀 그래도 내가 좀 고민을 할 법한 부분에서 막혔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1번, 3번이 보면요 뭐라고 써있느냐, 지금 물리적 실체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지. 지금 이건 뭐 하는 거야? 근거 자체를 깐 거지. 그죠? 아까 근거에서 물리적 실체가 아니므로 구체적 단위를 설정하기 어렵고 복제 원리가 불명확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다. 그죠? 그 다음 3번 봐봐. 그럼에도 이 밈은 문화 확산을 설명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자, 이거 뭐야? 이게 아까 그 밈의 기능이란 말이지. 존재나 기능에 대해서 회의적이다라는 그 주장 부분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은 불명확하더라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연결고리를 자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 밈의 복제 원리가 불명확하다라는 건요, 이 니은의 주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이 밈의 실체가 없고 복제 원리가 불명확하다면은 밈의 존재가 없고 기능이 회의적이다. 이건요 사실은 그 근거랑 주장이 굉장히 가까운 맥락이기 때문에 사실 3번처럼 얘기하는 건 굉장히 말대답적인 반박에 가까운 거야. 뭐 방금 쌤이 얘기한 이 구도에 따르자면 거의 약간 주장을 그냥 지금 너네가 얘기한 건 맞는데 이건 아니야 하면서 이제 그냥 주장만 깐 격이 돼버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기억에 근거하여라는 표현이 있죠. 그쵸? 기억이 뭐냐 하면 이 거울 뉴런이 인간의 모방 과정에 관여한다라는 부분인데, 모방 메커니즘이죠. 그죠? 자, 메커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야? 메커니즘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작동 원리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디귿, 밈이론 지지자들이죠. 그쵸?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 입장이 되어야 돼. 이 사람들은 반박하기 위해 뭘 가져와? 신경과학 관점을 가져오죠. 즉, 결국 이게 지금 기억이 되는 건데, 그죠? 기억이랑 유사한 내용이 되겠죠. 거울 이론 그쪽이랑. 근데 더 구체적으로 뇌와 신경세포 다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라면 모방 능력이 이것 때문에, 그지? 복제 원리가 최소한 불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 그쵸? 그래서 1번 고르기가 좀 불편했을 수 있어요. 왜? 지금 이 분명하다라는 워딩이 불편했을 거야, 아마. 그쵸?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워딩을 쓰는 경우는요, 평가원에서도 굉장히 자주 하는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질문, 네. 쌤은 이것도 쉬웠다고 할 거고,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쌤이 쉬웠다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얘기고요. 예전 시험들에 비하면 이 정도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내용이 적어요. 내용이 적고, 예외적인 표현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문제를 장난칠 법한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수치적인 게 없죠. 지금 이 물건 권리 이러면 이제 돈 퍼센테이지 이런 거 많이 나와가지고 장난칠 법도 한데 겨우 10% 90%이 정도의 이런 내용밖에 없고 수치적으로 나를 계산으로 헷갈리게 하거나 혹은 계산을 시킨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 난이도 자체는 쉬웠다. 이 정도는 쉽게 읽히긴 해야 된다 라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자, 이것도 아까 전 지문에서 쌤이 이 문장 중요하다 그랬었죠. 개체가 행위자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다 하면서 아니라고 강조해 주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부의 편성은 소유자가 아니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며. 오케이? 자, 그래서 이 3번 선택지 같은 거, 그죠? 권리자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이 오답 선택지 있죠? 이런 거는요, 초독에 기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 이게 기억이 안 났다란다면은 내가 뭐뭐가 아니라라는 이런 표현에 힘을 안 주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는 주의를 하고 선택지로 낼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문장 읽을 때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답 1번 고르고 아마 앞 뒤에 있는 거 4개 안 보고 넘어갔을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쵸? 뭐 잘했고요. 쌤도 시험이라면 그랬을 것 같은데 분석할 때는 이 뒤에 있는 것까지 내가 맞은 문제도 다른 선택지들도 다 봐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하세요 꼭.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뭐 별거 아니에요. 사실 문제가 다 쉬웠어. 근데 지금 이런 거 읽을 때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고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등기 권리자랑 등기 의무자라는 애가 처음 나왔거든. 그러니까 난 얘네가 뭘지가 궁금해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등기부에 새롭게 권리자로 오르게 되는 이라고 적혀있죠. 그죠? 죄송. 오케이? 이거 뭐야? 아까 위에 매매, 아파트 매매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이런 물권, 점유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 나오죠. 지문이 막 그렇게 막 이쁘게 적혀있진 않아서 이 점유권, 전세권, 저당권은 그냥 쩌리로 잠깐 등장하고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매매 계약, 그지? 아파트 매매 이런 거 할 때 매수인, 매도인 이런 표현 나왔잖아요. 지문이 쉽다 보니 이런 구분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았을 수 있지만 19 시행이죠. 그러니까 209평이죠. 점유 소유 지문 분명히 다들 한 번씩은 봤을 거야. 안 봤다면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정도 지문이 되면요. X와 Y 이런 식으로 두 명의 대립 구도가 나왔을 때 그런 걸 파악을 못하면 큰일 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거 읽을 때 처음부터 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은 따라가기가 편해요. 그래서 매수인이 이렇게 사는 애가 파는 애가 이런 식으로 좀 나눠주면서 읽어주면 좋겠고 그랬을 때 새롭게 권리자가 오르게 되는 이거 당연히 매수인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등기 권리자의 동그라미를 아까 위에 매수인에다가 동그라미 했던 거 이어받아가지고 동그라미 쳐줘도 괜찮겠다 이 말이지. 오케이? 원래 권리자 누구야? 등기 의무자겠죠? 마찬가지로 매도인이랑 같은 세모를 쳐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내가 첫 문단이랑 이 몇 번째 문단입니까? 몰라. 어쨌든 간에 이 문단을 연결하고 있는 거지. 그쵸? 그러면은 이 아파트 매매 계약에 따른 이 부분이 당연하게 읽혀요. 지금 뭐야? 아까 공동으로 신청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매매 계약에서도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쵸? 이거 누구라고? 매수인이고 이게 매도인이라고 이렇게 세모 동그라미를 통해서 지금 이 같은 애들을 각각 연결을 시켜줄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매수인이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 많지만 매수인이 매도인의 등기 신청을 위임받은 것이다. 오케이? 그렇게 읽었을 때 매수인은 등기 의무자라는 세모랑 동그라미는 다른 거기 때문에 바로 그냥 숙제하지 않아 하고 골라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의 관계, 경제나 법지문에서 좀 자주 나오겠죠. 이렇게 두 대립적인 인물 관계나 인간 관계가 나올 때는 동그라미, 세모 이런 식으로 좀 표시를 해보는 거 독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 네, 쌤도 이제 그 당일에 뭐 이거 인쇄해서 볼 거 아니에요. 쌤도 국어 수업을 할 테니까 네, 그날 목감기가 아직 안 났어갖고 계속 녹화를 하다가 계속 튕겨갖고 결국 지금 좀 늦게 업로드가 되는 건데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거는 오류입니다. 용매고요. 뭐 다른 선생님들이나 뭐 다른 강의나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겠죠. 이거 너무 중요한 표현이라 이런 거 잘못 읽어놓으면 오개념이 심어질 수가 있는데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타를 냈는가? 출제자분이 문과이시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 들고 절대 용질이 녹는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네, 이 지문은요. 이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쉽습니다. 굉장히 중학과학 수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우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가끔씩 이런 친구들이 있어. 중학교 때 놀다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시작했대. 수학 어떻게 보면 따라갈 만해. 그죠? 중학교 수학은 이제 고등학교 수학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명확하잖아요. 2차 곡선부터 해갖고 몇 개만 좀 보면 되니까. 근데 국어에서 갑자기 그런 장벽이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죠. 과학 배경 지식적인 그런 부분에서 내가 중학교 과학 상식이 없어. 혹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놀았어. 통합 과학 상식이 없는데 비문학에서 그런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불안해. 여러분, 그런 친구들은요. 놀 때, 밥 먹을 때 유튜브 틀어놓고 놀잖아. 그쵸? 그런 당시는요. 놀 시간이 없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이상한 막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통합 과학 정리 뭐 이런 거라도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배경 지식으로 국어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독해는 결국 독해력으로 내가 처음 보는 내용도 뜯어내고 정확한 그 관계를 이해하고 이게 중요한 건데 너무 부족하면요, 완전히 낯선 거 읽으면요, 독해력적인 연료 소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시험지 전체 45문제를 풀 만한 체력이 한 지문에서 다 떨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뒤에서 집중력이 좀 안 좋아지거나 혹은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되겠지. 아무래도 내가 처음 보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학과학 수준이 전혀 없어. 그런데 막 대학과학 수준의 내용이 논문 같은 거 그런 거 가져와서 만들어요. 이렇게 쉬운 거 안 냅니다, 절대로. 쌤이 과장한 게 아니에요. 절대 과학지문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막 대학 수준의 뭐 그런 일반 생물학이라든가 일반 물리학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이게 너무 지식이 부족하면은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 독해적인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든 뜯어는 내겠지만 너무 부족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배경 지식적인 거 대충이라도 좀 채워놓고 용어라도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거 겨우 몇 시간 투자해도 완전히 달라요. 마음가짐도 내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랑 아이씨 이게 뭐야? 이러는 거랑 네, 이 질문은 뭐 해설 없이 그냥 잔소리만 했고요. 인데 이 17번 문제가 좀 오답률이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쌤 생각에는 2번을 고르지 못했기 때문에 3번을 골랐겠지? 3번을 고른 친구들이 좀 많았던 거로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 답을 고르지 못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란 말이야. 알았죠? 다시 풀고서 맞췄어. 오케이, 그땐 바보였네. 이딴 식의 태도로 하면 국어는 안 올라요. 오케이? 네. 왜 내가 처음 읽을 땐 이런 게 파악이 안 됐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쌤이 짐작해보면 그런 거는요. 자, 지금 방금 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혹은 한 번이라도 다시 읽고 오세요. 입도가 뭐니? 대답이 나옵니까? 입도가 뭘까? 이거 각주로도 나왔는데 보통 대답이 안 나와요. 이거 17번이 어려웠거나 못 풀었다 이러면요, 입도가 뭐니 했을 때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입도는 크기예요. 입자의 지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름이 뭔지 알지, 그지? 이게 원에 이게 중심이면 이제 이게 지름이라 그래, 알지? 네. 그러니까 크기겠지, 그러니까. 이 지름이 크면 크기가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크기가 더 작은 것은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 뭔 소리인지 알죠? 지금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있어? 하나의 결정 핵에 모인 용질 분자의 수지,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그 지문을 읽어봤겠죠? 지금 쌤 이거 지문 설명 안 하기 때문에 당신이 분명히 지문을 한 번은 읽고 왔을 걸 전제로 설명을 하는 중이야. 지금 보면은요, 결국은 아까 앞에 있는 지문 내용 보면은 작은 알갱이가 이렇게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큰 알갱이가 조금 생기거나 이런 식의 VS 구도를 갖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혼합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결정핵이 많이 생성이 돼. 그럼 각각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알갱이가 적어지겠죠? 여기 같은 결정핵이 조금 생기니까 여기 붙을 수 있는 애들이 많아져. 그러니까 애들이 커질 거고.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게 입도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크기로 이렇게 저장이 안 되면 그 부분 이 설명에서 네 찾아봤죠?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입도라고 읽어야 된단 말이야. 무슨 소린지 알겠죠? 결정액이 많이 생겨? 그럼 입도는 작아져. 이게 반비례 관계라는 걸 파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네. 그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하나의 결정액에 모인 용질의 분자수. 자, 이거는 그러니까 그 입도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표현은. 알았죠? 그렇죠? 여기 볼 수 있듯이 지금 거의 그리고 지금 워딩이 그대로 나왔죠? 이 쉬운 거라는 게 이런 맥락에서 쉽다고 하는 겁니다. 어려우면 이게 말 조금만 바꿔놔도 정확하게 못 찾아서 어렵거든. 자, 그 다음 현대소설 오래된 일기, 이승훈 작가의 오래된 일기인데요. 자, 이렇게 쉬운 현대소설은요, 평가원에서는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쌤이 과장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몇 번을 얘기합니다. 네, 절대로 이렇게 쉽게 안 내요. 이 정도면 뭐 그냥 거의 일기장 수준이죠. 너무너무 쉬웠고, 뭐 잘 푸는 애들은 4문제짜리지만 한 4분 컷 이하로 가능했을 것 같아요. 네, 문제도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소설 풀었는데 많이 틀렸다거나 뭐 한 개 틀렸으면 쌤은 많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많이 틀렸다, 2개 틀렸다 이랬으면은 뭐 많이 틀렸으면은 이거는 문학 자체가 되게 익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양을 좀 채워보시길 권고해요. 자, 그 다음은 22부터 27번 고전시가랑 수필 그죠? 복합인데 일단 얘네도 엄청 쉬웠어요. 다 쉬웠다고 하는데 정말 쉬웠고요. 왜 정말 쉬웠냐 하면 일단은 고전시가 고문을 그대로 쓰지 않고 현대어 풀이로 적어준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 일단 그게 제일 쉬웠던 부분이야. 그 다음에 그 좀 되게 고급진 해석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어요. 216평에 관동별곡이 출제가 됐었는데 그 기출 보시면요. 굉장히 어렵게 물어요. 그런 약간 내용적인 거나 혹은 그 내용 뒷면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보통 고전시가 그리고 평가원 기출에서는 그 뒷면에 있는 이면에 있는 부분까지 묻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문은 굉장히 겉핥기식으로 겉에 표면적인 내용만 물어봤다라는 점에서도 단순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수필이 오히려 조금 난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지문, 다지문 같은 경우는 이 그대라는 부분이 처음 읽을 때는 그대? 해가지고 친구가 무슨 뭐 술집을 하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그대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끝날 때쯤 갔을 때는 그대가 동해인가라는 생각을 해줬어야 되는 수필이겠죠? 좀 치사하게 냈어요. 이 앞부분은요, 동해요 이러면서 동해야 그대요 동해요 이러면서 상대가 누군지를 명확히 해주는데 그 앞부분 다 자르고서 여기서 시작돼서 처음에 이제 이 그대가 누군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자, 22분에 막 색깔이 되어 있는데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이 대구적 표현, 직유적 표현 이런 게 나왔을 때 일단은 답은 1번을 이건 명확히 골랐어야 돼요. 이거는 틀리면 안 됩니다. 쌤이 가르치는 학생들 이걸 틀려가지고 굉장히 속상한데 에이씨 하여튼 이 대구적 표현이라는 거는 고전시가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다수의 경우 대꾸법과 리듬을 사용하기 때문에 딱 보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청산의 어세고 녹수는 돌아가고 너무 명백한 대꾸법입니다. 지금 여기도 내 말도 남이 봐서 남의 말도 내 않겠네. 이렇게 약간 으따 거리는 거 대꾸법이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도 뭐 그냥 툭하면 보여 그냥 이런 거 다 대꾸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둘 다 가랑 나시 둘 다 맨 첫 줄에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22번에 1번 고르지 않은 건 좀 문제가 있다. 속상하다. 라는 얘긴데 그거랑 별개로 만약에 1번, 2번을 고민을 한다라는 상황이 됐다고 쳐보자고.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가 뭘 먼저 봐야 될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문학이 오래 걸렸던 친구들이 많을 텐데 왜 오래 걸렸냐 하면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 이제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대구적 표현 같은 경우는 뭐뭐라면 뭐뭐이고 뭐뭐라면 뭐뭐일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한 줄을 기준으로 시행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직유법은 뭐야? A처럼
B, 그죠? 원관념, 보조관념, 뭐 이런 거 알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A처럼이란 이처럼, 뭐뭐 같은 B, 이처럼, 같은, 이런 표현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직유법을 정확하게 찾으려고 하면요, 이 시를 다 읽어야 돼요.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덩어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걸 당연히 먼저 봐야 된다는 얘기지. 만약에 지금 대구적 표현, 직유적 표현 말고 뭐가 있을까? 수미상관이 있었다고 쳐봐. 당연히 얘를 먼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수미상관? 왜? 수미상관 눈 들어가지고 위아래만 탁탁 보면 보이잖아. 무슨 소린지 알겠죠? 그래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덩어리가 큰 걸 먼저 판단해주는 연습을 이렇게 현대시나 고전시가 같은 거에서 이런 표현 방식 물을 때는 그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주는 거를 연습해주면 좋겠다. 연습해주면 좋겠다. 죄송해요. 목감기가 다 안 났어.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이런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면 리듬감이 부여되는 거는 맞나요? 하면 자, 이건 100% 맞는 소리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 대상에 대해 성찰한다 이런 표현도요. 자, 이 성찰이란 표현을 너무 막 반성 막 이런 표현으로 막 내가 그때 뭘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성찰은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다 정도의 그냥 편한 워딩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서 의심할 바는 없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 부분. 다른 사람을 부르는 방식이다 라고 했죠? 자, 이거랑 어조는 다른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 다 부분에서 이거를 좀 헷갈렸을 수 있어. 그대여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대여 라는 이 표현은 다른 사람을 부르는 방식이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4번을 고르는 친구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왜냐면 고전시가가 살짝 말을 건네는 말투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지? 내 말도 남이 마소. 남이 말도 내 않겠네. 이 부분. 선생님, 이거 말을 건네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 같은데 하면서. 자, 이건 다른 사람을 부른 건 아니잖아요. 그쵸? 만약에 지금 4번 선택지가 다른 사람을 부르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했다. 이런 선택지라면 다른 말이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 말투를 사용하는 거랑, 그런 방식을 썼다라는 건 다른 표현이에요. 오케이? 이 예비 시행의 현대시 세트에서도 그 말을 건네는 어조, 어투 뭐 이런 거에 대한 선택지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주의를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27번을 고민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출 분석을 했다면, 풀고 나서 고민을 해봤는데도 약간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문제야. 왜? 지금 이게 목민관으로서의 역할을 떠올린 것이다. 이게 지금 문제의 답이 됐었어요. 그쵸? 뭐라는 거야? 답이 됐대. 선택지의 근거가 됐죠? 지금 여기 보면은 벼슬을 하는 사람, 이게 지금 목민관 이거 받은 건데 사람의 역할을 떠올리고 있군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요, 천리를 멀다 말고 결단코 찾으리라 라는 이 부분이죠. 지금 그 앞에 맥락을 보면은 총석정처럼 너무너무 멋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찾으리라 이런 표현이었어요. 근데 목민관이 뭐 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고 질문이 분명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평가원에선 이런 거 안 낼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런 걸 낸다면은 EBS 연계 고전시가 읽어야 합니다. 알았죠? EBS 연계 고전시가라면은 이런 식의 약간의 배경지식적인 그런 느낌의 문제를 낼 수도 있겠으나 비연계 지문에선 절대 이런 걸 낼 수 없습니다. 네. 이거는 배경지식적인 거를 좀 묻는 게 돼버린 꼴이라서 평가원은 이런 거 굉장히 지향한다는 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문제는. 자, 그 다음에 현대시 세트. 문학을 먼저 푼 친구들은 이제 아마 여기서 좀 멘탈이 터지지 않았을까. 이 장수산 이 친구 때문에, 그쵸?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 자, 왜 어렵습니까? 마침표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어미가 뭐뭐하 다가 아니고 하이야. 그래서 처음 읽을 때는요, 지금 여기서 문장이 끝난 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아예 뭐 그렇게 의심은 못 하죠. 그죠? 여기서 하이 두 번쯤 나왔을 쯤에나 의심하게 되고, 느낌표, 물음표 있는데 마침표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읽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정지용 시인의 시 중에 그런 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정지용 시인 나오면 조금 좀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일단 빠르게 보기를 읽는 법을 좀 이 시 보기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보기를 읽을 때는요, 이거를 다 천천히 읽는 게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도움이 될 법한 부분만 뽑아서 읽는 연습을 반드시 문학할 때는 그런 연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하는 거냐? 자, 예를 들어서 조용하고 잠잠한 상태인 고요 이럴 때 이런 거에 막 힘주지 말란 얘기야. 이런 쓸데없는 얘기.
아니, 고요는 원래 조용하고 잠잠한 상태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거가 읽는데 도움이 되겠냐고. 지금, 이건 고요에 대한 신가 보다 정도로 충분하단 말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이거 봐. 고요한 상태를 직접 드러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소리를 활용하는구나. 고요에 관련된 뭐 소리가 나오나 보지? 라는 이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읽을 때 포착을 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 또한, 고요에 어울리는 다양한 소재. 자, 이런 거 텅 빈 말이에요. 응? 공집합이야. 뭔지 아니? 네. 자, 이 텅 빈 말이야. 다양한 소재래. 당연히 다양하게 썼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읽으면서 되게 다양하구나 이러면서 내가 해석에 도움이 되겠냐고. 감각적 이미지. 시에서 감각적 이미지 오감을 빼고 도대체 뭘 사용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뒤에 있는 이 다양한 소재나 감각적 이미지 이런 건 도움이 전혀 안 되는 표현이에요. 고요를 형상화해. 고요에 대한 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쓸데없는 말들은요, 머릿속에 넣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 그 다음, 이를 통해 고요는 시에서 시적 분위기를 드러내는데, 자, 시적 분위기를 드러낸다는 건요, 시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시상을 전개한다. 시적 분위기를 드러낸,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면 세계를 암시해. 당연히 내면 세계를 암시하지.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 보기 읽고 남아야 되는 건 고요랑 소리를 활용하는구나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보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보기고요. 막 보기 읽을 때 너무 힘을 뺄 필요는 없었던 보기라는 거. 쌤이 모든 보기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엄청 집중해서 읽어야 되고 키워드를 막 뽑아가지고 기억해내는 보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중요한 기준은 뭐다? 내용을 읽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구체적인가, 이런 거, 그런 게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수산 시는요, 17년 7월 교육청 지문이에요. 그때도 나왔었는데, 잠깐 구경하러 갈까요? 네. 17년 7월 교육청, 장수산. 그대로 나왔었죠, 이때, 그죠? 그대로 나왔었고, 이때는 이상소설가, 그죠? 그 사람의 수필이 나왔어요. 이때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쌤은, 이번 3월 교육청보다 훨씬 문제 퀄리티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요, 장수산이, 순서고 고요한 세계 하면서 세상 일의 초연한 우절 중, 그 다음에 세속과 단절된 무욕의 공간이라는 표현 나오죠, 그죠? 번뇌하면서도 탈속에, 자, 번뇌하면서도 괴로워한다는 뜻입니다. 탈속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결연한 태도. 자, 지금 이거 읽으면서,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네, 쌤이 옆으로 이렇게 가져왔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이 문제, 지금 3, 4, 5번이요. 거의 그냥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쵸? 지금 여기서도 우절 중 내용 나오고, 여기. 세속과 절연된 이미지, 이런 거. 그죠? 세속의 욕심에서 벗어난 인물. 지금 고요함과 대조적으로 내면은 갈등하다. 이거 지금 아까 나왔었던 이 번뇌야. 번뇌하면서도 이 부분. 내적 고뇌. 똑같이 나온 거죠. 그죠? 자수와 고요 한 번에서 원내를 잊고 오련히 시름을 견디겠다는 의지다.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다. 같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딴 식의 해설이 어딨어, 그죠? 난 몰랐는데. 그래서 일단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다는 거. 네. 자, 그래서 이 1번을 읽었을 때요. 보기를 딱 읽고 난 고요, 뭐 조용함 이런 내용 읽었는데 갑자기 무슨 아낌없이 주는 자연 이러고 있잖아. 그쵸? 굉장히 뚱딴지 같은 소리죠. 그래서 처음 읽었을 때 보기랑 너무 연결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일단은. 오케이? 자, 그러나 평가원에서도 뚱딴지 같은 게 옳은 말로 종종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로 X 쳐버리고 이런 건 사실은 좋은 태도가 아니고 나라면은 이거 시험장에 서면 바로 세모를 때릴 것 같아요. 무슨 소린지 알겠죠? 뚱딴지 같은 거라고 바로 그냥 X 쳐버리지 마시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3번, 4번도 약간 뚱딴지 같은 소리가 돼요. 그지? 아까 고요함 이랬는데 지금 이 고요함의 적합하다 싶을 만한 건 2번 선택지밖에 없어요, 사실. 나머지는 다 이상한 소리잖아. 그죠? 그래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더라도 좀 주의하고 좀 보류해야 될 때 세모를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 오케이? 자, 어쨌든 그래서 이 4번도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바람도 일지 않는 심히 흔들리니 이 부분 통해서, 그죠? 화자의 내적 고뇌를 강조한다. 네.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문학할 때는 항상 우리가 근거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화자가 내적 고뇌다라고 할 법한 그 부분이 있냐를 찾아봐야 돼. 돼요? 찾아보세요. 어딨어? 시름. 그죠? 견디겠다. 이런 거. 그죠? 내가 시름을 갖고 있고, 그지? 시름이 흔들려. 그리고 난 견딜 거야. 이런 표현들. 이걸 통해서 이 정도면 내적 고뇌. 내적 고뇌가 뭡니까?
내적 갈등, 내적 고뇌 이런 건요. 그냥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내적 고뇌라고 할 법한 근거가 된다라는 식으로 내가 근거 찾기 연습을 반드시 해주기 바란다는 거. 자, 그 다음 마지막 고전소설인데요. 고전소설이 어려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앞에 있는 현대소설이랑 고전시가 수필 복합은 어떻게 넘어갔는데, 현대시에서 한번 빡 막히고, 고전소설에서 시간을 상당히 써가지고 비문학을 좀 날려버린 케이스들이 종종 있을 것 같아요. 고전소설은 확실히 어려웠어요. 자, 그런데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라는 거지. 왜 어려웠냐고. 왜 오래 걸렸을까? 첫 번째 이유는 뭐겠어? 사람이 그렇게 많죠. 그죠? 적군인지 아군인지 잘 분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그게 제일 큰 이유겠지, 그죠? 그리고 공간 변화, 시간 변화가 상당히 있는 편이에요. 그죠? 서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계속 막 목을 배, 그죠? 버히그다 이런 표현 나오죠. 자, 일단 마찬가지로 이 현대시 보기 읽었던 것처럼 보기 읽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건데, 자, 이 고전소설 보기 같은 건 좀 중요합니다. 왜냐, 지금 이 고전소설 보기가 원래 항상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보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일단 지금 여주, 남주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죠. 장혜황, 그 다음에 이대봉. 이름 머릿속에 박아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주인공은 웬만하면 플러스 인물이기 때문에 플러스 인물이라는 것도 파악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문장 봐봐. 두 서사는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는데 세부 요소 측면에서 보면 구별되기도 해.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문장이니 아니니? 그러니까 이게 좀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해. 이런 표현 아니야. 이런 건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쵸? 이도저도 아닌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건 읽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런 특징은 장혜황이 선우의 군사들을 물리쳐. 오케이. 자, 우리 주인공이 장혜황이기 때문에 선우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인물입니다.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대봉이 흉노왕의 군사들을 물리쳐. 자, 흉노왕 마이너스입니다. 오케이. 자, 이미 인물 4개를 줬기 때문에 4명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는 뒤에 거는 또 별거 아닌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장혜황, 그 다음에 장혜황 vs 선우, 그 다음에 이대봉 vs 흉노, 이 대비 구도를 머릿속에 딱 받고 갔어야 그나마 좀 사람들 많은 와중에 내가 내 기준을 잡을 수 있었다 라는 얘기. 자, 그 다음 31번인데요 이 31번에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 하나. 미리 짐작했군이란 이 표현입니다. 쌤이 고전소설 영상을 그 유료 강의로 제작한 게 있는데 그거를 앞으로 이제 무료로 계속 공개를 할 생각이에요. 6개 강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고전소설을 읽는 법은 심도 있게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얘기 다 했다고 생각해서 지금 여기서 막 지문 해설을 하거나 어려운 지문을 어떻게 읽자 이런 얘기를 하진 않겠고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인물에는 뭐 동그라미나 나쁜 애한테는 세모 해주면 좋겠다. 이 정도. 그 다음에 공간 나올 때 항상 네모 박아라. 이 정도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 미리 짐작했건이라는 이 표현 유의하시고 다른 기출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주 나와요. 미리 알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제야 깨달았는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가? 오케이? 이 깨달음에 대한 내용. 이거 쌤이 이제 그 고전소설 영상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왜 강조하느냐? 이거 읽을 때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선택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하면서. 안 그러면요, 이거 찾을 때 진짜 그거 일일이 다 읽어야 돼요, 문장 하나하나를. 너무 오래 걸립니다. 오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평가원이 답 근거로 굉장히 자주 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인데, 자, 화법과 작문, 오래 걸렸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 첫 번째 세트가 이제 혼자 떠드는 유형이죠. 강연, 혹은 뭐 발표 이런 것들 나오는 건데, 왜 오래 걸렸냐? 정보가 많죠. 그죠? 지금 거의 뭐 비문학 수준으로 정보가 많아요. 그럼 읽으면서 약간 당황을 했을 거야. 오이씨, 약간 막 툭툭툭 읽다 보니까 막 부제 결국 이음 맞춤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 그죠? 약간 다시 읽어야 되나 싶을 쯤에 막 맞댐 이음, 나비장 이음, 장부 맞춤. 그죠? 정보가 굉장히 많아서 비문학 읽는 느낌을 받으면서 여기서 좀 패닉을 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화법은 좀 빠르게 풀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어서 다시 읽어야겠다 이런 판단이 안 들었을 거고. 일단 첫 번째로 얘기를 하는 건요. 이렇게 정보가 많은 지문 세트에서는 잠깐 문제를, 선택지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지문의 구조적인 측면만 파악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진짜 그 지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문학 읽듯이 습득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지. 얘 같은 경우는요.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어디 있구나. 이 장부 맞춤, 바탕 맞춤이 맞춤의 두 가지 종류구나. 이 정도의 그 지문 구조적인 정도만 파악을 했으면 충분했었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했다. 이랬으면 이제 막 6분, 7분 이렇게 걸렸을 거야. 그 정도면 이제 벌써 말리죠.
그죠? 아, 망했다 이미 이러면서. 화법 작문 분석에 대한 영상을 추후에 최대한 빨리 올릴게요. 자, 그 다음 질문은 이제 화법 작문 융합형이고요. 그나마 좀 아닌가? 네. 선생님, 전 40번 같은 유형 나오면은 맥을 못 추고 오래 걸립니다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건 연습을 통해서 분명히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읽을 때 이런 거 연습할 때요, 학생 2가 학생 3한테 이렇게 넘어가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읽으면서, 자, 이러면 좋지 않을까? 이랬을 때, 그래, 맞아. 이런 식으로, 아, 긍정하는구나.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연습해보면 좋습니다. 특히 이 A 부분 이렇게 딱 되면은 무조건 그거 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 부분에서 이 연결고리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가를 계속 파악을 해주면 좋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학생 1. 자, 뭐뭐뭐 하자는 말이지 자신의 이해를 점검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 학생 1이 학생 3 받을 때 맞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자, 지금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 2가 뭐라 그래? 반박합니다. 그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이건 괜찮네 라고 했죠. 자, 그럼 학생 2 같은 경우는요, 이 첫 번째 거는 X 한 거고요, 두 번째 거는 맞다, 괜찮다 해서 부분적으로 긍정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좀 뭐라는지 알겠지? 이런 식의 연습을 하라는 얘기야. 연결고리적인 측면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리고 이런 걸 보다 보면요, 다른 화법작문 세트에서도 이런 문제 유형 거의 항상 나오잖아요. 나올 때 이 선택지들을 유심히 보세요. 도대체 저기서 무엇을 종종 물어보는지.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작문 유형 굉장히 쉬웠고요. 특히 이 마지막 45번 추가 수집 자료 있잖아요. 수능에선 절대 이런 식으로 쉽게 안 내요. 자료가 있다만 한데 답이 허무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깐깐하고 치사하게 있기 때문에 절대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 쌤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45분이 넘어가네. 자, 이거 간단하게 업내에서 매체는 이번에 굉장히 단순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이 지문형 태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자, 지문형 태도 지금 막 완전 컬러풀하게 돼 있는데 이거 뭐 해놓은 거냐면요, 내용이 다 나뉠 때를 체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할 수 있어도 지문형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지문형은요, 뭐뭐인 경우엔 뭐뭐가 있다. 자, 그러나 이런 경우엔 이렇다. 이런 식으로 계속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나눠요. 그 케이스가 나눠지는 걸 내가 인지를 못하면은 35번, 36번 이런 건요, 아예 풀 수가 없습니다. 특히 35번 같은 경우, 이거 35번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많이 틀렸을 거예요. 업무 선택자들. 이 지문형 기본태도 뭐라고? 케이스가 나뉠 때 내가 딱딱 집어내가지고 다 잘라놔라. 오케이? 자, 그런데 쌤처럼 이렇게 컬러풀하게 색깔 펜을 막 칠색 펜을 딸깍딸깍 거리면서 표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 34항 보면은 어울릴 적엔 준대로 적는데 어간 끝 자음이 불규칙적으로 탈락된 경우에는 안 그러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 케이스 A라고 치면은 A의 발레 뭐 이런 식으로 적는다든가, 아니면은 A가 있는데 A가 A1인 경우가 있고 A2인 경우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 여백에 적어주세요.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포함 관계, 뭐가 더 상위 개념이고 그걸 나눈다면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고, 그냥 완전히 다 다른 내용이야. 그럼 B, C, D 이런 식으로 적고 해가지고 아예 케이스를 나눠 놔라.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덕분에 문제를 빠르게 풀고 안 풀고가 정해집니다. 왜? 지금 여기 보면 이거 몇 가지냐? 7가지야. 선택지 하나하나만 내도 다 못 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에서 2개를 내진 않아요, 웬만하면. 그래야 35번을 풀 수가 있다는 얘기야. 쌤은 개인적으로 이 35번에 3번 선택지가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페달을 보고서 바로 이게 파, 이, 다구나 라고 인식하는 거, 이거는 뭐 고수거나 아니면은 문제를 이미 풀어봤었거나 둘 중 하나 아닐까. 그리고 고수라면 지금 여기까지 보고 있지 않겠지, 그지? 자, 이런 거는 내가 바로 보는 게 아니고 방금 아까 7가지로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1번 선택지는 이미 나왔네, 첫 번째 거. 이거 세 번째 거네, 네 번째 거 나올 차례인가? 하고서 찾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뭐야? 이 다만 몸이 줄어들면서 애가 된 경우에는 하면서, 예를 들어서 차와 이 해서 채의 경우라는 이 예시를 보면서 잠깐만, 이거 그건가? 하고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어? 지금 여기 땅이 라고 적혀있죠? 땅을이 아니고, 그지? 땅이 파이다? 저게 이게 파이다의 준말이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지. 무슨 소린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게 나눠지지 않으면은 1대1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의심할 여지조차 없게 되기 때문에 3번을 골라가지고 틀렸던 학생들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 끝났어요. 36번. 자, 36번은 그렇게까지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서툴다, 머물다라는 이 서툴, 머물이라는 이 어간의 활용형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약간 배경 지식적인 느낌을 묻는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뭔 소리냐면, 지금 여기 아래 보면은 이 서두르다의 준말 서둘다는 서둘고 서둘지는 되는데 서둘어는 안 된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둘러가 된다 뭐 이런 표현인데 그런 표현도 없어. 그래갖고 이 문제가 나한테 요구를 한 게 서툴어가 돼 안 돼? 이걸 물어본 거야. 마찬가지로 머물어가 돼 안 돼? 이걸 물어본 거란 말이지. 근데 이거는 약간 맞춤법 상식 이런 느낌을 낸 거거든요. 서툴러니, 머물러니. 서툴어. 우리가 평소에 좀 입으로 쓰는 표현들이어서 헷갈릴 법하고 이거 틀릴 법한 문제인데 평가원은요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약간 이렇게 내 머릿속에 있는 일상적 지식을 끌어내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법 문제를 많이 안 내요. 그래서 네, 이 문제는 마음에 안 듭니다. 네, 그래서 평가원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수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까봐 겁먹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네, 여기까지 해서 3월 교육청 네, 지문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문 해설을 하지 않아서 좀 아쉬웠을 수도 있는데 뭐 너무 해석이 안 된다 싶은 지문들이 있으면은 뭐 쌤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네, 뭐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일단 시험 보느라 고생했고 반드시 이렇게 시험 끝나고는 끝까지 이렇게 뜯어보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통해서 되게 느낀 게 많을 거예요. 고2랑 고3 때랑 뭔가 시험 분위기도 다르고 난이도도 조금 달라졌다고 느꼈을 것이고 이 되게 뭔가 고3 첫 시험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그러다 허둥지둥 하다가 멘탈 터지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을 거고 꼭 국어 과목 아니더라도 그 긴장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내가 막 말렸다고 막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